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된 사람이고요. 저의 1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9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였어요.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을 잃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 상황을 알고 있으니 아이도 없고 초혼이니까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곱디고 온 나이에 과부로 살기엔 너무 아깝다며 우리 아들만큼 너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되려 그때는 위로랍시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웠어요. 저는 남편을 잃었다는 충격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화를 내곤 했죠.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도 사랑했고 우러러 봤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그 슬픔은 1, 2년 동안 저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살이 38kg가 되면서 가까스럽게 친정엄마의 손에 이끌려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1, 2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그나마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엄마는 매일같이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엄마의 기도는 늘 똑같았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엄마의 이런 기도 덕분인지 4년 정도가 흐르니 그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조금은 창피한 일인데요. 제가 살이 38kg밖에 안 나가면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다 보니 대소변조차 제 힘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당연한 일도 이젠 제가 할 수 있었죠.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이 저랑 딱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제가 뭘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픈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간병일이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일을 하면서 당연히 환자들을 상대하려니 힘든 게 더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됐던 게 이분들은 삶의 기로에서 또는 아픔에서 어떻게든 병마와 싸우며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예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끝낼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니 그렇게 산 세월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산다는 게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죠. 이 일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제 손으로 직접 간병을 해드렸는데 끝까지 모시며 두 분 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막내딸인 제가 다시 시집가는 걸 못 봐 눈을 감으실 때까지 진순아, 널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꼭 다시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아. 그래야 이 애미가 하늘나라에서도 맘 편히 눈을 감을 것 같구나 라고 하셨죠. 이런 엄마의 유언이 제 평생 숙제로 남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땐 마다하지 않고 꼭 이 숙제를 풀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앞에 운명처럼 남자분이 한 명 나타나게 되었고 제 나이 56살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건 환자 보호자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분의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분의 어머니 연세가 90살이었는데 폐암으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진 상태였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진행도 많이 되어서 병원에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분의 아들도 보게 된 건데 저는 이 할머니의 아들을 처음 보자마자 깜짝 놀라 몸이 약간 휘청거렸어요. 왜냐면 이 남자 제가 먼저 떠나보낸 남편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얼마나 닮았는지 순간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죠.
이 남자분은 제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저희 어머니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로 이미지도 굉장히 중후했죠. 저도 이분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분은 다음 주에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병원을 나섰죠.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게 어르신들은 꼭 본인이 살아오신 얘기를 쭉 하시곤 하세요. 그럼 저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곤 하죠. 근데 이번에도 이 할머니께서 본인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워낙 젊으셨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늦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남편 되시는 분이 밖에서 다른 자식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데 그 중에 본인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도 많이 벌어 목에 힘을 엄청 주고 다니셨대요. 하지만 이런 할머니 아들에게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혼을 해서 지금 마누라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 말로는 며느리가 그렇게 본인 아들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가 나중엔 남자한테까지 빠져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다 손주 녀석들 어렸을 때 생긴 일이라며 오래도 됐다고 하셨죠. 저도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도 쭉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만지작 거리시더니 고생했다고 눈물을 훌쩍거리시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매번 아프신 분들만 상대하다 보니 따뜻한 말보다는 차갑고 짜증 섞인 말들을 거의 다 듣곤 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제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환자분에게 처음으로 듣는 고생했다라는 말이었어요. 동물도 지를 이뻐해주는 사람한텐 꼬리를 흔드는데 저도 이 할머니가 저를 생각해주니 그만큼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모습에 할머니 아들분도 올 때마다 뭘 챙겨다 주시며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하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본인 아들에게 여기 박 선생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냐며 둘 다 짝이 없으니 잘 지내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먼저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셨는데 연락처 물어보는 명목은 본인 어머니 상황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 저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보러 오면 그때 저도 같이 보러 오는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저와 본인 아들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끝으로 그 다음날 새벽 눈을 감으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문상을 하러 갔는데 사실 웬만하면 환자분의 문상을 가는 일은 드물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제게 의미가 크셨던 분이기에 장례식장에 갔죠. 그러니 할머니 아들분이 상주로 있었고 이분의 자식들이 서 있었죠. 제가 문상을 마치고 나오니 할머니의 아들분이 저를 따라 나오셨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며 엄마가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 왈칵 울음을 쏟아내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분에게 어깨를 내어드리며 등을 쓰다듬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 저희는 부끄럽지만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더 많았는데 딱 60살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못한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딸둘의 아들 하나였죠. 두 딸은 한국에서 살고 아들은 혼자 외국에 나가 산다고 했어요. 이분도 워낙 자식바보라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죠.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연애한다고 자식들에게 말을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아직은 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자식들 눈치만 보인다면서요. 저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했고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게 어디냐고 부럽기만 한다고 했죠. 한편으론 자식들이 아버지를 걱정할 만도 했던 게 이분이 냉장고랑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 회사를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은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제게 황혼을 함께 하자며 꽃다발을 내미는 겁니다. 젊은이들 말로는 프로포즈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아주 어렵게 이분의 자녀들을 보게 되었어요. 3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이분의 큰아들 뿐이었죠. 두 딸은 오지 않는다고 했대요. 원래 오겠다고 했는데 약속 당일 말도 없이 오지 않아 이분이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통화 내용이 전화기 밖으로 다 들렸고 내가 왜 그딴 사람을 봐야 되냐며 그 사람 아빠한테 꼬리치는 거밖에 더 되냐고 자식들 말고 그 불려울을 선택하는 거라면 나도 평생 아빠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분 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대역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이 살았는데 이게 그렇게도 내가 잘못하는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도 이분은 끝까지 제게 결혼은 하는 거라고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결혼식까지 올리자고 했죠.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당신이랑 나랑 진지한 사이라는 걸 혼인신고로 증명을 하자며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법적 부부가 되었죠. 남편은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는데 축하는커녕 결혼식도 가지 않을 거라는 말뿐이었어요. 스몰 웨딩으로 가족들과 지인들 몇몇만 부르는 결혼식에 자식들이 없게 되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결혼하면 내가 더 애들한테 신경을 쓰겠다고 했어요. 우리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내일 올리는 결혼식 잘 마치자고 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약속이 무참히도 짓밟혀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거죠.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이요.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해도 받질 않았고 남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도 다들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식을 40분 정도 남겨놓고 남편이 사는 집을 갔는데 집에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해버렸어요. 남편의 자식들한테도 일일이 전화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말은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자기 아빠를 왜 우리한테 찾냐는 식이었죠.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사라진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또 이렇게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았죠. 하객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 더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까지 해보았지만 성인 실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는 말뿐이었어요. 남편 자식들도 절 탓하며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라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아버지가 사라지셨냐며 나중에는 제가 남편을 숨겼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방방 뛰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분명 어디다 숨겨놓은 거라고 혼인 무효소송까지 진행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도 넋놓고 있다간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었을 것 같아 혼인 무효소송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는 남편과의 혼인이 무효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내 인생에 남자란 없다 생각하며 돌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그 당시 심경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하게 삶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랑 자격증을 같이 취득한 아는 요양보호사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일 없으면 본인 일하는 곳에 와서 한 3달만 일을 해줄 수 있냐면서요. 요양원인데 일은 힘들지만 시급도 세고 산속에 있어서 여기 오면 힐링하는 기분이라고 생각 있으면 언제라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일도 없었고 제 머릿속은 몇 년 동안 복잡함으로 꽉 차 있어 그곳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 언니가 저한테 아유 천사 같은 박 선생님이 저기 저 어르신한테 가서 좀 도와드리겠다고 해봐. 아우 저 어르신 뭔 놈의 고집이 저리도 센지 얼굴 한번 씻기는 것도 힘들다니까. 아유 저러니 저렇게 고집이 세니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언니에게 물수건과 대야를 건너받아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멀리서만 봐도 지저분한 티가 팍팍 났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머리는 덥수룩해 눈까지 가려져 버렸죠. 저는 그런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르신, 머리가 많이 기르셔서 눈에 찌르실 텐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머리 좀 걷어서 얼굴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대야와 수건을 잡아들며 저한테 냅다 집어 던지는데 대야에 있던 그 물이 전부 다 저한테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나가 떨어진 대야를 집어들며 허리를 구부려 화가 난 표정으로 그 어르신을 쳐다봤죠. 근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사정없이 비명을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발작까지 하시다가 휠체어에 넘어져 바닥으로 쓰러지셨는데 저도 너무 놀라 그 어르신을 일으키며 얼굴을 보게 되었고 저 또한 너무 놀래 그 어르신을 놓칠 뻔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바로 5년 전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저의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 사라진 지 딱 5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드디어 살았어 라며 절규를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경섭씨 맞죠? 김경섭씨 맞죠? 라며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흐느끼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며 거동은 왜 못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결혼식이 있는 날 남편의 자식들이 집 앞에 본인을 모시러 왔다며 나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놈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애비를 데리러 왔구나 싶어 딸의 차에 탔는데 아니 딸의 차에 자식들은 안 보이고 웬 건장한 남자 둘이 타고 있었다는데 남편은 그걸 보곤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대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요양원에 와 있었다는데 더 믿기 힘들었던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허리 밑으로 신경이 다 죽는 바람에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절망 그 자체였다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곳에선 보호자 허락 없이 퇴소가 불가했고 자식놈들은 4, 5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저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건 하늘이 나를 돕는 거라며 당신이 내 아내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좀 데리고 나가달라는데 저는 남편한테 자식들이 제기했던 모든 짓을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요. 결국엔 이 모든 일은 남편의 자식들이 벌인 거였죠. 저한테는 제가 남편을 숨겼다고 누명까지 씌우면서요. 그러니 남편은 이것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다시 혼인신고하고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남편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남편이 잘 알고 지낸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님은 이제부터 자기가 하는 말만 들으라며 절대로 자식들에게 퇴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계획을 실행했죠. 남편과 혼인신고를 다시 했고 남편의 이름 앞으로 있는 부동산과 회사 재산 절반을 제 앞으로 돌려놓는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날 믿냐고 어떻게 자식보다 몇 년간 만났던 여자한테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하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이 어차피 내 돈이 사라지는 거라면 날 해치려고 했던 자식놈들보다 날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했던 당신한테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받는다고 제가 남편을 버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지만 그만큼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남편의 자식들을 찾아갔습니다. 큰 딸네 집에 먼저 찾아가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여동생하고 남편의 전처까지 셋이 쇼핑을 했는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 또 한 번 주먹을 내리치며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 세 모녀를 불러세웠어요. 그러니 셋 다 남편과 제 모습을 보곤 기겁을 하며 남편에게 다가와 무릎부터 꿇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그런 딸들에게 니네는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전처도 똑같이 남편의 휠체어 밑으로 와 고개를 숙이며 아진 아빠, 이거 애들이 벌인 짓 아니야.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 라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남편이 호통을 치며 니들은 정말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다. 그리고 니들이 좋아하는 내 돈, 이젠 아무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이 사람 앞으로 전부 다 돌려놨으니까 얼씬도 하지 마. 내 맘 같아선 저 집이랑 저 차까지 싹 다 가지고 오고 싶지만 저거야 네 엄마가 나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가져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원통하기만 하다. 라고 하니 새 모녀는 눈이 튀어나올 듯이 말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거기서 남편의 전처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그럼 우리 큰아들 유학비는 어째? 우리 애들 결혼은 어떻게 시키냐고.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얘네들 직업도 하나 없는데 어쩌냐고. 당신 애비 맞아? 애비가 돼서 여자애 미쳐서 당신 자식들까지 버리려고 해?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요,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마땅히 해도 되는 일이고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내 남편 등에 업혀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된 거지. 당신네들은 다 큰 성인 아니야? 성인이면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돈 벌 생각하세요. 헛다 대고 애비가 맞네 아니네 하며 당신이 평가를 하고 있어? 당신은 그럼 제대로 된 애미 노릇이나 했어요? 라며 두 번 다시 우리 근처에 껄떡대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단히 일러두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딸들과 아들 그리고 전처까지 죄송하다는 문자와 전화 그리고 집까지 수도 없이 찾아왔는데 저희 남편은 핸드폰 번호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로 이사를 왔고 저는 남편이 제 앞으로 해준 모든 돈을 남편의 재활에 쓰기로 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간병과 요양만 했던 제가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것처럼 남편에게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남편이 꼭 걷는 걸 보고 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 소원이 되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평범하게 살 줄 알았는데 평범하다는 게 제일로 어렵다는 걸 요즘에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삶만 봐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기구하고 기막힌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항상 행복하고 복된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